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외부적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 제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 크게 못 내는 점 소치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요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에 따라서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미래를 100%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직시를 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나간다면 조금 더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에는 우리 최근에 금리 인상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그 외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인들은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금리가 인상되긴 했지만, 결국엔 또 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 변화를 하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이슈가 된 일들도 결국엔 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너무 외부적인 요인만 생각을 하면요. 그 불안정성 때문에 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또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런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국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줬던 요인들이 내재적인 요인인 거죠. 그 내재적인 요인이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분양이나 공급 물량,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런 요인들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요.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외부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내재적인 요인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혼돈의 시기에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는 미분양이 많은가, 향후에 공급이 많은가, 그런 요인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입주 물량 탭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한 번에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더라도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들이 향후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외부적인 요인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요. 가장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심리죠, 심리. 집을 지금 사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매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보면요. 이게 상승을 하다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쵸? 그거는 관망을 해보자. 최근에 대출 규제도 있었고, 또 갑자기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하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내가 멈추고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살펴보자. 라는 요인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한동안 서울의 상급지 위주로, 상급지 중에서도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신축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죠. 내가 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못 산 곳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런 곳들이 주춤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런 곳들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걸 파는 사람이 마음이 급하게 되면 가격을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내 집 하나 정도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그냥 한 채를 사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요. 지금처럼 살짝 주춤하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선택도 좋은 선택을 생각합니다.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짧게 봐서는 뭔가 지금 주춤하고 뭔가 하락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길게 보면 지금의 이 시기가 주춤하는 어떤 한 시기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내가 청약 신청한다 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청약을 신청한다 했을 때, 이 분양가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곳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물가는 계속 최근에 계속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 건설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분양가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신규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얘는 33평이 10억인데 기존에 다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만약에 8억이다. 그럼 얘가 10억인데 얘가 8억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자극을 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신청하시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기존에 있는 신축이나 기존에 있는 분양건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신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든 갈아타기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고분양가로 계속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저평가된 신축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럴수록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잖아요. 그 욕심을 조금 더 낮추는 거죠.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최근 내리긴 했지만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벌어진 상황들이 언제 다시 안정을 찾을지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욕심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산다 했을 때 이걸 100%내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대출을 활용하게 될 텐데 그럴 때도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로 받기보다는 이걸 좀 낮춰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 대출 원금과 이자가 내 월급의 한 30%를 넘지 않는 선, 그 정도 선이 저는 적당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여윳돈을 만든 다음에 그 여윳돈에서 우리가 이걸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가 있어가지고 대출 받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 요건이 원래 기존에 1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2억 정도로 소득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대출을 활용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상승이 조금 주춤하고 이런 시기가 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외부적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분양과 입주 물량, 향후의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가장 많았다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인데 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분양이 8천 개 정도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미분양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 외부적 요인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사항들이 다시 언제 좋아진다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치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